네, 여지없이 밤 10시가 됐습니다. 정치 라이브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주셨는데요. 오늘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뭐 사실은 다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오전부터 아마 많은 분들 좀 뭐랄까 허탈감에 젖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그래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뭐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좀 뭐랄까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오늘 선고를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해설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들을 좀 오늘 시작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한 한결의 21 기자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 때마다 당황해요. 예, 왜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막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는 것처럼 예. 음향 효과를 내. 밤 10시에는 잠을 확 깨워야 이렇게 돼요? 좀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좀 띄워놔야 네. 지금 이 시간에 좀 졸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기운이 빠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졸려하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래? 왜 아니 그래요? 제가 오늘 그 다른 방송에서 이제 뉴스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김진애 의원님을 뵀는데 네. 그래도 밤 10시에는 그 정치 라이브가 제일 볼만하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소중한 한 분 한 분 모셔가면서 저희가 아무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도와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뭐 일단 그래요. 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 복귀했습니다. 직무 복귀했고 탄핵 심판 선고는 당연히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직무 복귀가 됐겠죠. 근데 이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기각 5, 또 인용 1, 각하 2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또 뜯어보면 저는 4대 1대 1대 2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왜냐면 그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복형 재판관의 이 결정문을 보고 나니까 기각은 기각인데 완전히 다른 이제 기각이다. 이제 이런 인상도 받았고요. 두 분의 먼저 이제 짧은 총평을 먼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정치 라이브니까 뭔가 색다르고 신선하게 안 해주셔도 돼요. 갑자기 막 부담감. 부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윤석열 탄핵과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 같은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 한독수와 관련해서 좀 많이 있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찌 보면 저 이제 낮에 방송을 하다가 저녁 때쯤 좀 든 생각이 이 시국의 상황이 많이 늦춰지면서 네.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뭐 한 달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했다라면 예. 이런 식으로 안 냈을 것도 같아요. 아.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안정 아닌 안정 내지는 사실은 안정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정치적 쟁점으로 돼 가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긴 것 같다. 분명히. 네. 그리고 그때 왜 한 달 이내라고 했으면 사실 그때는 생각해 보시면 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랬었고 네. 이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도 윤석열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거 끝났다. 이거 누가 이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따질 게 있냐라는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예. 그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든 뭐 극우 유튜버들 뭐 내지는 극우 집회하는 사람들 또 뭐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 나오고 하면서 좀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은 분위기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론도 이 지경까지 갔는데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탄핵과 겹치는 부분은 없다. 없다. 별개의 심판이다. 완벽히 별개의 심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7대 1이라고 부르면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헌재 만세 거의 부르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분위기로 가면은 윤석열도 기각된다라면서 심지어 8대 0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도 제가 오다가 봤는데 거의 뭐 극우 유튜버들 보면 오늘 자기네가 시위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분위기로 맞아요.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면 문영배 그 재판관 집 앞에 가서도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맨날 뭐 헌재가 판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심지어 또 그렇게 해서 살해 예고를 했던 유튜버가 오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해서 풀려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상황들에서 이 부분이 어쨌든 또 하나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판결이 몇 대 몇이다 이거는 뭐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판단했고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헌법정치재판소가 됐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네네. 윤석열 탄핵 심판에 돌입하면서 공보관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빨리 한다. 그리고 국론이 극히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판결을 빨리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헌재가 100일 넘게 방치하면서 그렇죠. 다른 판결들을 냈을 때 그게 어떤 법리적인 결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연히 그 나눠져 있는 시민들에게 정치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고 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또 지속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쌓이고 있는 상황. 네. 이 상황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판결에 대해서 어떤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사법의 정치화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헌재의 정치화를 이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우, 미래에 실제 이런 일은 사실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지만 탄핵 심판이라는 게 뭐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됐잖아요. 네. 반복이 네. 아니라 차원을 달리해서 더 그렇죠. 완전 이거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그 분위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혹시 또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가 오해하실까봐. 네네. 그럼 진짜로 그 사람들 말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절대 그런 아닙니다. 의미가 아니라 네,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아마 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문영배 권한대행도 포함해서 뭐 이미선 재판관도 그렇고. 이미수 재판관도 그렇고 네. 아니 지금 재판관 임명하는 거 분명히 위헌이고 위법인데 네. 근데 파면을 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다. 네. 특검 임명하지 않은 것도 그런 네. 취지로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이 한 달 이내였다라면 그때 분위기에서는 빨리 수습하자는 쪽에 의견이 훨씬 모아질 수가 있어요.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면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해야 되고 특검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 파면 결정이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시간이 벌써 100일 이상이 지나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거야. 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 지금 와가지고 뭐 그때 일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파면시키는 게 실익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도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두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요. 저도 아까 차원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정도의 사유만 돼도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법리 따져가면서. 근데 이거는요. 이게 뭐 법을 따지고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의 헌법재판소 제도라는 것도 위헌 뭐 헌법 위반과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중대할 때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뭐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거나 지가 뇌물을 받았거나 뭐 박근혜 때 이런 거 할 때는 재판을 하는 건데 세상에 계엄을 일으키는 인간을 두고도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냐. 예. 이것부터가 저는 사실 안 맞긴 해요. 전제부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답답해지는 거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법을 고쳐서 앞으로 계엄하면 바로 탄핵도 안 거치고 그럼 쫓아낸다. 이거 법이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헌재 무용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국민투표 나중에 붙이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법을 제대로 따지고 있는 게 맞느냐 위법 사항에 대한 단죄와 파면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지금 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답답한 심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이 평론가라는 것들도 틀려도 너무 틀린다. 네, 이거는 너무 사실 죄송한 말씀 송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상식적인 시대가 아닌 게 돼버린 지금의 어떤 뭐랄까 좀 야만의 시대, 반지성의 시대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결국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아쉽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뭐 어쨌든 총평을 하고 기본적인 해설은 일단 달아드렸지만 시작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서는 얼마나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이 결정은 역시 유일한 인용 결정을 한 정계선 재판관의 결정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명문 오브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기각을 했던 분들이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분들도 인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쪽이라서 차라리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분들이
훨씬 더 뭐랄까 용감했다, 소신 있게 자신의 소신과 양심을 걸고 판단했다고 봐서 이제 이런 분 얘기를 더 오히려 많이 해드리는 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희망과 기대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낙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제 꼼꼼히 더 읽어보셨을 테니까 네네. 정계선 재판관의 결정은 뭐 다분히 좀 이상적이었다, 뭐 이성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왜 아까 이제 지금 헌법재판관분들이 지금 이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건데 네. 법대로 따질 때는요. 그때 당시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놓고 보면 사람을 때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사람 때렸을 때 그때만 놓고 그게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3년 지났으니까 뭐 아픈 것도 상처가 다 나았고 뭐 아이고 그 언제적 일인데 이게 법을 따지는 방법은 아니거잖아요. 네네. 이게 정계선 재판관이야말로 딱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상황이 비춰봤어 판단하신 거예요. 자, 계엄이 터졌어. 그래서 권한 대행을 맡았어. 그러면 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범죄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멈췄어. 그러면 또 헌법재판부터 빨리 재판관 임명해가지고 이 상황을 추스려야 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혹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도 임명을 해서 이 상황을 빨리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맞아라는 네. 판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달 이내였다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얘기라는 거고 사실은 법대로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이 넘어오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야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관 지금 최상목에 의해서 2명은 임명돼서 네네. 재판도 잘 정상적으로 진행은 돼가고 있고 전원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검찰도 수사해서 재판을 넘겨줬고 하니까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뭐 특검을 한다 그래서 크게 달라질 건 아니잖아. 나라가 엉망으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사후적인 판단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야말로 법대로 한 의견인 것 같아요. 의견으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국무총리로서 이 직무정지라는 상황의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딱 이 의무가 있다라는 여기서 딱 끝났어야 됐어요. 네. 다른 재판관들도 사실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또 이제 그 피청구인이니까 당연히 한덕수겠죠. 네. 한덕수를 파면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가령 이제 피청구인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수습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판단 들어가니 좀 저는 속이 좀 시원한 측면도 있었고 헌법적 위기 사항을 초래하게 만드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라면서 특검 추천하지 않은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당신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딱 콕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이 사실 그동안이 헌재가 내렸던 판단과 가장 괴를 같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3개 부분, 그러니까 5개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네. 총리에 대한 탄핵 그 소추 사유가. 네. 근데 앞에 3개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냐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라든지 비상계엄 문제라든지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헌법 재판관들과 각하라는 분들 제외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문제랑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미임명한 문제에서 판단을 달리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달리했냐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한 문제를 정계선 재판관은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봤고 나머지 이제 말하자면 기각 결정을 한 사인은 이것도 문제 없다라고 봤던 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을 그러니까 입장을 밝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지만 탄핵 소추 사유 5개 중에 1개만 위반이어도 탄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계선 그 재판관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파면이 정당화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네. 물론 이게 헌재라고 하는 기관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역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신급적인 결정을 헌재가 하는 게 관행화되었어요. 그 관행화되어서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종결점으로 이제 작동을 한 지가 한 뭐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최소한 우리가 사회적 상식으로 이 공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 공적 책무나 공적 의식은 있어줘야 네. 이게 이제 이 기관을 그래도 단심제인 이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건데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정계선 재판관만 그 의견을 좀 입장을 밝혔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재판관들 굉장히 아쉽게도 네네. 이제 헌법 위반은 법률 위반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도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거에 그 근거가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뭐냐면 네. 이런 겁니다. 헌법 위반은 맞긴 한데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왜 그런지를 따져보았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정교선 의원 저 재판관과는 반대로 예. 그러면 이게 국정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그 국정혼란 수습하는 거를 막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네네. 그렇다면 정말 중대한 사유가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좀 비겁하게 썼어요, 사실은. 네. 근데 상황 논리를 놓고 보면 다시 한번 그 계엄 직후의 상황 논리를 보면 그걸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만으로 이제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금 이 헌법 한덕수라는 사람이 역할을 맡은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이었다. 네. 근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열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제 파면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한덕수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라고 네. 사실 비겁한 변명을 한 거죠. 그건 비겁했습니다. 네, 비겁한 변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 실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밝히기도 했고 이제 그런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뭐랄까 이제 마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야당도 인식했기 때문에 그쵸.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더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단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면서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이 또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은 반드시 이제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재판관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라고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대국민 담화문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1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뭐 또 뵙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했다는 거 뭐 기자이시니까 질문했는데 동문서답하거나 대답 안 하고 넘어가면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죠. 오늘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임명하거나 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판단 중에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기간이 너무 짧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는지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는 권한쟁의 심판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기 의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했을 수 있다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판결에서 그 부분을 명시했거든요. 뭐라고 명시했냐면 헌법상에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네. 판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하루하루가 늘어나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 결국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네.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그럼 이거를 법과 원칙대로 하면 또 탄핵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어쨌든 정치를 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계속 정치적인 판단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까지 하면 프레임에서 우리가 너무 또 탄핵만 한다고 하지 않을까, 국정 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 판단들 속에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윤석열이 탄핵되는 거지라는 판단 속에서 이걸 미뤄왔는데 네. 이런 법과 원칙을 조금씩 말하자면 관용을 베풀고 양보해왔던 상황을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이용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여기서보다 좀 근본적인 고민의 지점이 하나 발생을 했고 그 이전에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그러면서 오늘 뭐 좌도 우도 아니라 뭐 위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마은혁 임명을 지금 좌의 결정이라고 본다는 건지 본인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이 태도로는 앞으로 공정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대한 선회해서 생각해 보면 헌재가 국정에 부담이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정리를 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네.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서 60일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안정화로 가자. 뭐 이렇게 이런 시간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판단한 거라고 하라면 이런 한덕수 대행을 믿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또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다시 탄핵하는 건가요? 참 그게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고민일 수밖에 없죠. 이제 정치적 어떤 문제점은 김 기자님 잘 짚어주셨으니까. 네네. 만약 법적으로는 지금도 임명 안 하는 건 이제 명백한 그렇죠. 위헌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이제 결정문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얘기는 최상목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헌법재판 처음으로 결정을 했었고 네. 그 이전에 한덕수가 지금 권한대행할 때는 그게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명확해졌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위헌 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건 맞아요. 네. 지금도 안 해버리면 이건 탄핵을 안 시키면 헌법재판소도 우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네. 다만 이게 마흔역 그렇다고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을 하게 되면 뭐가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네.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마흔역을 포함시켜서 다시 변론을 해라. 빨리 마흔혁 후보자, 마흔혁 재판관이 받아라. 변론 갱신해라 이거 갱신해라. 합니까? 그러면 12차에 걸치는 변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틀어서 마흔역 재판관이 혼자 앉아서 그걸 다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재판 평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참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마흔역 재판관이 난 이 부분 기피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회피를 하면 네네.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우연인 것이고 예. 그걸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고민을 좀 깊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른바 여권 주류나 그리고 혹은 아스팔트 극우들에게는 마흔혁 후보자 그 임명권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꽃놀이패처럼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사실은 원래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고 네. 권한쟁의 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내려진 거라면 임명하는 게 맞는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참 딜레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이 시절에 마흔역을 만약에 임명을 강행을 하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다 사퇴한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상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 네. 이런 이제 그 국무회의를 왜 마비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탄핵 결정이 나도 60일 안에 어떻게 할 선거를 건데? 못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썰이 돌 정도로 이 문제가 어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탄핵 선고를 둘러싸고 양쪽 진영 간의 어떤 공학적인 판단 대상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법치주의라든지 삼권의 원리가 희롱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탄핵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게가 아니라 한덕수 총리한테 이 부분을 민주당이 진지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예를 들면 유불리는 지금 따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마흔혁 재판관이 돌아간다라고 해서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아닐 겁니다. 현재 수설 아니에요. 정치적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딛고 있는 어떤 기반이 네. 원칙과 명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철을 한덕수 총리에게 당연히 최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분이 여야 합의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밟아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명분에 대한 네. 이게 필요하고 저도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면 내일 아침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당연히 밝혀야 된다. 그게 선행과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상황이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저자들은 정말 법이고 원칙이고 뭐 다 절차고 다 뭉개고 뭐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구속 해나갔다가도 71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법 하나를 갑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바꿔서 풀어주고 이런 정말 막 그 대한민국 시스템을 다 그냥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네. 그런데 막상 이 자들을 단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게 답답하고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국민적 지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사실은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도 꽃놀이 펴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이 길어나면 네. 그럼 윤석열이 돌아오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사실. 오로지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혼란이 이어지는 말만 더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건 바랄 바는 보수주의자들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때는 어디냐? 헌법재판소예요. 윤석열 파면 결정을 빨리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면 마흔혁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할 일도 없어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다른 거 임명하면 하면 되는 되니까. 예.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까 헌법정치재판소라고 불러도 무방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보는데 이게 저는 3월 26일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당연히 할 거라고 보는데 이 3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상황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끌고 온 이유는 뭡니까?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 광장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계속 그 부분을 요구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재판 이후에 판결해라. 예. 요구를 해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을 보면 3월 26일 이전의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최소한 이 정도로 길어지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면 헌재 공보관이 매일 나와서 설명이라도 해야죠. 오늘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런 소통이 전혀 없죠. 예, 그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안 되고 헌재는 한국 사회 위에 떨어져 있는 점 하나에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안에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알 수 없다. 그거는 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만 하면서 네. 그 자체가 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증폭시켜 온 거고 그게 결국엔 지금 시간표가 밀리다 보니까 3월 26일 이재명 선고랑 헌재 판결이 마치 시간적으로 연동돼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불안한 예감이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헌재가. 그러면 헌재가 스스로 이 탄핵 심판에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지금 어려워졌다 이미,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읽혀지는데 이 분위기조차 자초한 것이고, 네. 그죠?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헌법재판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 이제 헌법학자들 중에 이제 다른 뭐 인용이나 기각도 그렇습니다만 각하 의견에 집중하는 분들 중에 일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각하 의견은 어쨌든 한덕수 탄핵 결정문에서는 이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을 일부러 그 안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내용과 연결질 부분들이 혹시나 들어가서 힌트나 단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 결정문을 미리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애를 썼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네.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네. 탄핵 소추단에서. 근데 이거는 헌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쟁점으로 다루지를 않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 윤석열도 주장하는 거 아예 쟁점으로 헌법재판소도 안 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다. 예. 그것까지는 넘어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힌트를 안 주고 그냥 이 윤석열 재판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사실은 한덕수 쪽에서 별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어요. 원래 재판은 이거 봐주세요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재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양쪽 다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했다면 다룰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참고로 이제 한덕수 결정문에 관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물리적으로 크게 장애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 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은요. 헌재 재판관들께 죄송하지만 되게 쉽게 쓴 결정문이에요. 왜? 뭐가냐면 예. 자꾸 증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증거가 없다는 거 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뭐 변론기일도 뭐 사실은 2시간밖에 없었다는 예, 거고 예. 우리가 뭐 따져보니까 야 우리 뭐 할 게 없어. 야 이것만 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모르겠어. 이게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결정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쉽게 정해진 거고 각자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해석만 한 거예요. 각자 의견만 담은 거예요. 예. 날카롭게 주장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있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도 이 윤석열 파면 결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단답형으로 두 분께 딱 두 가지만 일단 여쭤보고 주제를 좀 넘길까 하는데요. 되게 답변하시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 뭐 금요일날 하냐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냥 이게 목금 얘긴 많이 나오잖아요. 몇 대 몇이냐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만장일치가 첫 번째 이게 왜냐하면 네. 오늘 김복형이 복병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 8대 0 몰라 만장일치 안 돼도 돼 7대 1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7대 뭐 하고 싶으면 해 김복형이 뭐 나중에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하고 싶으면 기각해 7대 1까지 오케이. 근데 만장일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 가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만장일치가 가능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금요일에 하는 건 맞냐? 이제 요겁니다. 짧게. 만장일치는
100%입니다. 100%. 저는 예, 예. 100%이시고 금요일에 하나요? 금요일은 80%. 80%, 20%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거죠? 김한 기자님은? 저도 만장일치는 100%고. 예. 근데 저는 금요일도 거의 뭐 90%라고 봅니다. 금요일이 90%요? 예. 그럼 두 분 약간 90이 더 높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헌재가 정치적 일정에 대한 고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26일 판결에 따라서 헌재가 예. 다음 주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더 할 게 없어요. 네. 그 금요일 전까지 정리가 미룰 되면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네. 저는 28일 날은 할 거라고 봅니다. 28일 금요일엔 한다. 네. 그러면 김한 기자님 주간지잖아요. 그렇죠. 금요일에 결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저희의 사사로운 입장과는 주관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주관하는 거죠 김 여러분 기자님. 주간지 기자님들은 발행 시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아유. 고생하는 날짜가 많이 아유. 차이가 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요거 이제 한덕수의 결정문은 아니고요. 한덕수의 담화문에 보면 조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은 기간 재간해를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산업과 미래 세대 이익을 두겠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고 했어요. 재간해를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윤석열이 안 돌아올 줄 알고 미래 세대 운운하거나 대한민국 산업 발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돌아오자마자 직무 복귀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준비한 멘트잖아요. 지금 여의도나 광화문에 국민의힘 추천이던 국민의힘 출신이던 뭐 누구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 중에 윤석열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 그거는 예를 들면 그 정치적인 레토릭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네.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지금 방송 뉴스가 보도하는 방식이 어떤 겁니까? 권성동 권영세 대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 걸 앞에 깔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주로 다루는 겁니까? 잠재적 대선 후보 얘기들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네. 이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뉴스가 넘어갔다라는 건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올 거라고 100% 확신한다면 그 방식으로 리포트를 만들지 마. 이렇게 항의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방송 뉴스가 왜 이 윤석열이 못 돌아올 것 같은 조기 대선 분위기를 잡고 있어라고 하는데 제가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선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사안마다 자기 멘트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그거 놔두고 있잖아요. 예. 이것만 봐도 당내에서 이미 시간표는 돌아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도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사실 내심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예. 뭐 이 말씀을 하나 뭐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부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미래 산업, 네. 예, 미래 세대, 한국의 미래 산업. 참 그냥 뻔한 얘기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어쨌든 뉴스는 보고 있었을 텐데 네. 가장 이제 국회에서 이 최신 연루가 됐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연금 개혁과 관련된 부분 국회를 예. 통과했기 때문에 예. 그것 관련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결국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네. 또 경제와 관련돼서 민감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럼 우리 좀 경제는 어떻게 될 거야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서 예. 두 개 따온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큰 그 의미 발언에서 한덕수 총리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꽝이라고 느껴지는 게 예. 본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안 했을 때 주요한 논리가 뭐였습니까? 주요한 논리.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아,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국민연금이야말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저 뭐 오늘 국민연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국민연금이 지금 보면 프레임상으로 청년 세대가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청년 세대 얘기를 해줘야 유리한 건가?라고 한다면 예. 본인이 그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한 판단은 그렇죠. 뭐가 되는 겁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쪽에 있는 분들의 아주 저희가 배우고 싶은 점은요. 예.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상관 안 해요. 딱히 이제 굳이 돌아보진 않는 것 같고요. 이거 사실은 이제 그 몇 대 몇 그리고 탄핵 선고의 시기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진지한 예측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한 정보지에 따르면 용산에서는 역술인 백제권의 말을 인용해 3월 선고는 인용 4월 되면 수가 보인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근데 지금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 대다수가 이제 4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거 혹시 뭐 어디서
그 양반들이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4월 설 이거 밀고 있는 걸까요? 아, 늦어지니까 빨리 한다라고 베팅하는 것보다 늦게 한다고 베팅하면 늦게 틀리는 거잖아요. 얘를 계속 안 하니까 예. 뭐 그런 심리의 발언이라고 보고 예. 저는 그 무속 관련해서 저도 정보지랑 뭐 저도 무속 관련된 취재도 해봤지만 네. 저는 최소한 이제 지상파나 이런 방송에서 네. 무슨 관상 보고 예. 연애운 맞추고 오늘 제가 아까 TV를 보다 보니까 무슨 올해 신이랑이 누가 될 거야 이런 것도 이제 관상으로 맞추던데 저는 예. 한국 사회가 이 분위기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예. 김한 기자님 호마 의식이라고 아, 아니, 들어는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호마 의식과 관련된 논란이 또 오늘 또 이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불이 많이 아직 뭐 지금 진압 중인 네. 곳도 다수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호마 의식과 관련된 음모론 주장을 한 2만 구독자 2만 안 되는 유튜버를 이제 대통령실 고발했고 심지어 각 어떤 명산에 찾아가 가지고 굿을 벌였다라는 주장을 했던 신용환 전 교수도 이미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한 바 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런 무속 관련 이슈에 대해서 너무 발끈한다? 다른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대응을 하긴 그런 하죠.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게 약간 뭐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신용환 교수 고소할 때도 그랬는데 네. 그게 김건희 여사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그 전까지 계속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네. 신용환 교수 이거는 고소할 거야 이렇게 나올 이유가 사실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마의식도 저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느냐라 해서 보면 이 정권이 돌아보니 이상하게 된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본질적으로 무속과 음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주 부분은 지금 뭐 여인형, 김용현과의 윤석열과 이 이제 계엄을 논의했다는 모든 자리에 지금 키워드가 뭡니까? 술이에요. 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인형이랑 김용현이 계엄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형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답답해지니까 안 되겠다. 관저 가서 소주 한 잔 먹자.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제가 지금 거칠게 얘기했지만 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음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 안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무속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심지어 뭐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불거지고 명품백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봤다는 겁니까? 무속인한테 저 감옥 가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겹쳐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일들이 잇따라 이어지고 사회를 그냥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의 믿음 체계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뭔가 또 그게 뭐 그런 징조 아니야? 불길한 무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심리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무속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건데 그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만 우리 안 했는데 고소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네. 정권 초기에 기억나시겠지만 어느 무속인이 이 대통령실을 사칭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네. 기업들 조심하라라는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대통령실에서 앞에 건자 정보를 들어가신 할 분 때. 아닌가요? 네. 뭐 건자 아, 여러 있었죠. 여러 여러 있었어요. 있었나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네. 진짜 사칭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그렇죠. 나가야죠. 처벌을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참 그것도 이상하단 그냥 말이에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은 고발을 해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실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꾸 무속 얘기를 또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3월 말 4월 초 얘기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나오는 이유는요. 저는 일종의 억울로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뭐 방송을 하고 이런 데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평론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내심으로는 막말로 대기실에서는 네.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그런 말을 못 해요, 지금. 그쪽 국민의힘 쪽에 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못 꺼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키워버렸잖아요. 전환기를 불러다 격려사 듣고 있고 전환기 불러다 강의 듣고 있고 같이 가서 뭐 격려하는데 이렇게 등 두드리게 오시면 좋아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뭐 판검사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왜 그 공무원 강사하던 사람한테 헌법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불러 일으켰고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아스팔트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거 인용될 거야라 말을 스스로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고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일보
아니 저기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 찍히니까 갑자기 절도운동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수지라고 하는데조차도 제대로 된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보수 유튜버가 요즘에 조갑재, 정규재, 김진. 네. 조갑재, 정규재, 김진. 아 제가 요즘에 또 아무튼 정규재 그 씨 걸 많이 보고 네. 조갑재 씨 것도 많이 보는데 네. 아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 아 특히 저 좀 충격받았던 거는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이분은 예. 과거에 제가 뭐 100번 토론이나 네. 지상파 때 제가 느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멀쩡한 얘기를 하시죠? 8대 0. 네. 이겁니다. 그냥 8대 0. 중간에 그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면서 네. 꼴보들한테 놀아나지 말라고 하세요. 야. 그 이게 아,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는 거야라고 이해해야 그 사람들의 세 명이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다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뭐 나중에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보수고 진보고 뭐 어떤 자기 이념적으로 편향됐고 이걸 떠나서 예. 기자들이 넘지 못하는 그래도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뭐 후배들까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팩트에 관해서만큼은 왜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기자 출신들 중에서도 지금 저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예. 평론한다고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가지고 그만한 위치에 오른 사람으로서는 네. 그걸 못 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봐요. 뭐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그렇게 얘기. 근데 뭐 이제 좀 안 이꼽게 보는 이제 언론인 그 출신 뭐 선후배들 중에는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제2의 민영삼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 판국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결국에는 또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세 분 다 뭐 그 전에 그렇게 이제 정치를 선택했던 기자들에 비해서는 연령대가 너무 높으세요. 네. 너무 그런데 높은 맞아요. 연령대가 너무 더 돌아갈 데가 없어요. 현실감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있고 저는 이거 같아요. 저도 정규제 누가 발언 모아놓은 걸 봤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 안 했는데 점점 수위가 올라오는 것 수위가 같지 올라가는 건 본인이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작용 같은 겁니다. 구구 유튜버에. 그러니까 지금 구구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요만한 이견만 내도 완전 저쪽 편이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들이 애초에 정치적 다시 정치로 좀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네. 민주당의 그 팬덤 문화가 네.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의사결정의 왜곡을 부르고 특정 정치 지도자에 대한 영웅화를 불러서 그게 오히려 권위주의로 나아가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이런 식의 이제 비판 논리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민주당 지도자들에 대한 지도자와 그 팬덤 상황에 대한. 근데 본인들이 최근 한 100일 사이에 그걸 엄청 역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는. 그래? 그러면 내가 사실만 정확하게 얘기할게. 저는 오늘 김진 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네. 정광훈 프로에서도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설자라고요? 아니 뭐 그러면서 정광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광훈 목사가 내가 친한데 내가 전화를 한번 이따 걸어볼게.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런 네,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 그러니까 이 뭐 팩트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지금 말하자면 보수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이거는 보수가 못 살아남는다. 기본적으로 그런 보수의 위기감 뭐 이런 거에 대한 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예, 이제 예.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연배들이 네. 다들 이른바 잘못된 방향, 좋지 않은 방향이긴 하지만 권위라는 것에 굉장히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의 판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인물을 보니 네. 도대체 저것들이 뭔데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왜 권영세, 권성동 저 지금 쌍구원들은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장 대표식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원내대표식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저런 인간들 말을 듣고 있어? 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연배의 언론인이라고 불렸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저도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좀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내일 모레 당장 이재명 대표 이제 선고가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오면서 봤던 영상은 정규재 씨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보수지에서 대부분 이제 지적을 하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던 여러 이제 사건들 중에 관련자들이 이제 숨지는 문제와 관련돼서 그거를 이제 누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거를 왜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검찰이 그렇게 무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왜 그걸 이재명 대표가 책임주냐라고 정규재 씨가 얘기를 하고 진짜요? 있어요. 그거 그래서 난 그건 이제 야 상황이 이건 좀 야 이건 너무 이거는 꽤 세다. 선 넘었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역시 뭐랄까 그 대담 효과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선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던 그게 과거 영상인지 현재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최근 영상일 거예요. 오. 최근 가장 많이 알고리즘을 돌고 있는 영상 갑자기 중에 정신을 차리셨지. 하나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